작년 24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요. 또 25년에는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겠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월에 밝혔습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빌미로 예금 금리는 줄줄이 낮추면서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대출 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금리 인하 혜택이 어디 가고 없고 은행만 예대 마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신용대출도 아닌 담보대출 중에 가장 안전한 담보일 수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은 정작 큰 돈을 벌고 있다 이겁니다. 그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쓸까요? 자, 통계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가 11월 기준에 1.00%에서 1.27%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NH농협, KB국민은행의 예대금 차이가 각각 1.27%포인트로 가장 높습니다. 예대 마진이 높다는 얘기죠. 자, 농협은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기대해야 할 은행 아닙니까? 국민은행 역시 마찬가지죠. 정작 예대금리 차이는 시중은행 중에 가장 이 두 은행이 높습니다. 다른 은행들을 보니까 하나은행이 1.19%포인트, 우리은행이 1.02%포인트, 신한은행이 1%포인트 순인데 예대 마진이 다 1%가 넘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1%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전국 19개 은행 중에서 전북은행이 11월 기준에 예대금리 차가 5.93%포인트로 1위입니다. 야, 예대금리 마진이 5.93%면은 이건 뭐 엄청난 수준의 이익인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토스뱅크 2.48%포인트입니다. 한국시티은행도 2.41%포인트, 카카오뱅크도 2.04%포인트입니다. 자, 뭡니까? 어려운 이 시기에 결국 은행만 돈을 왕창 버는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자, 예대금리 차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이 바로 예대금리 차 아니겠습니까? 예대금리 차이가 그 은행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데 한마디로 예대 마진이 클수록 은행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자, 물론 은행도 이익이 나야 뭐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대출금리가 높아서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너무 졸라매서 허리가 없어질 정도인데 은행은 곧 배당잔치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은행들이 자기들이 영업이익이 적으면 국가에서 보조해달라고 하고 또 돈이 많이 남으면 자기들끼리 배당잔치,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은행의 속성상 기준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먼저 낮아지기 때문에 예대금리 차가 줄어드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그런데 최근엔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예대금리만 빠르게 낮아지는 상황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왜 이런가 살펴보니까 은행도 은행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냐?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빚에 쪼들리는 가게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출도 당연히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경기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자, 가계대출 총량을 줄여라, 관리해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있다 쳐도 정작 가계대출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금리 조정이 어려운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예금이자는 줄어들고 대출이자는 그대로 아니면 또 더 오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최근엔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를 쓰면서 가상금리를 덧붙여서 대출금리를 올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점점 커지는 거 이거 지금 같은 금리 하락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작년 24년 8월 이후에 계속 그 차이가 커지는 추세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에 가산을 두어서 대출을 조인 것이 과연 집값을 잡으려고 대출을 조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폭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조인 거죠. 결과적으로 대출을 조이니까 뭡니까? 뛰던 집값도 안정이 돼가는 중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부동산이 대출을 등에 업고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사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드리면 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라고 해서 모두가 작은 꼬마 빌딩을 갖는 게 꿈이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꼬마 빌딩도 강남의 경우는 시행사들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서 분양만 하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런 땅들을 마구마구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 대로변의 작은 건물뿐만 아니라 골목 저 안쪽에 있는 작은 건물들도 값이 2배, 3배 뛰었습니다. 그때가 2020년부터 22년 초까지였는데 그때 아주 땅값이 초고속으로 급등했습니다. 강남 땅이 뛰니까 전국 모든 땅이 뛰었죠. 그런데 그때 그런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출을 거의 80%에서 90%까지 받아가면서 샀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죠. 70억 했던 건물이 지금 210억 정도 합니다.
거래가가 아니라 이게 호가가 그 정도 합니다. 70억 하던 건물이 갑자기 강남 땅값이 뛰니까 180억 정도를 주고 샀는데 180억 중에 내 돈은 한 18억,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급하게 샀던 이유가 시행사에서 그걸 비싼 가격에 다시 사줄 줄 알았거나 아니면 180억보다 더 뛰어서 300억 정도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공실은 늘어나면서 은행 이자 갚을 길은 요원하고 이러다가 정말 망할 것 같으니까 결국 자기가 그동안 냈던 은행 이자를 더 얹어서 대략 200억 정도에 내놓는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팔릴 리가 없겠죠.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강남 역삼동의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저더러 좀 같이 가서 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250억짜리가 유찰돼서 50억 할인돼 가지고 한 200억 정도에 다시 2차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대지가 156평이니까 평당 한 1억 2천 정도 조금 넘죠. 자, 그런데 그분이 제게 50억이 할인된 가격이니까 이거 싼 거 아니냐 하면서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시길래 어떤 돈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자본이 한 40억 되고 나머지 160억은 대출받아서 샀다가 얼른 딴 사람한테 넘겨야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다 합쳐보니까 한 달에 한 1,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해보죠. 대출 160억 받으면 금리를 한 4.5%만 잡아도 월 6천만 원을 금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월세는 1,300만 원 들어오죠. 그럼 한 달에 한 4,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납니다. 자,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이 건물 가격이 200억이라는 가격이 싸다고 하는지 50억이 좀 내려왔다고 이게 싸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싸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 건물은 좀 싼 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옆 건물에 비해 싸다라는 뜻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옆 건물도 또는 이 건물도 모두가 정신 못 차리고 비싼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식의 계산을 말씀드리면 어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제기합니다. 에이, 원래 강남은 수익률이 안 나와. 나중에 집가 상승을 보고 사는 거지 누가 수익률을 보고 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좀 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안 나오는데 집가 상승이 된다는 게 이게 거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마포구 망원동에 망원시장 주변이에요. 대로변 쪽에 1층은 상가고 또 위는 다가구 건물이 한 48억 정도 했는데 이게 23억의 경매가 나왔다고 해서 가봤더니 48억이란 감정가가 제가 볼 땐 잘못된 거였습니다. 도저히 48억이 될 수 없는데 48억에서 23억이 되니까 반값보다 싸다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왜 48억이다라는 감정평가가 나왔냐 봤더니 21년, 22년 땅값이 최고가로 뛸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가 이런 땅들을 막 사들일 때 그때 막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때 몇 개 거래된 게 바로 이 가격이기 때문에 48억이라는 가격이었는데 이게 이제 23억까지 내려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수익성이 없는 건물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죠. 제가 은행들의 예대마진 이야기를 드리다가 부동산 가격 거품 이야기까지 드렸는데 사실 은행은 이익을 내야 하는 돈장사이기도 하겠지만 공공재 역할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런 자기 자본보다 결국은 시민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돈을 또 빌려주고 예대마진과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은행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금의 원천은 뭡니까?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기업적 이윤과 공공재 역할에서 이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요즘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대출금 갚느라고 정말 쓸 돈이 없습니다. 대출금 갚다 보니까 다른 데 쓸 여유가 없으니까 경기가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금융당국 이 점을 꼭 좀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